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30살 승무원입니다. 30살 승무원은 주변의 반대와 상처에 굴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 승무원이 된 저자 지병님의 이야기를 담은 조금은 색다른 성장 소설이자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의 경험담을 일종의 소설 형식을 빌려 소개했다는 겁니다. 저자는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꿈을 이룬 자신을 보증으로 하여 꿈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나이에 승무원이 되기까지의 고군분투가 담겨있는 책이죠. 30살 승무원의 저자 지병님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책이 네.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직업도 네. 지금 이제 승무원이시지만 이전에 문학상도 여러 번 받으셨던 작가이기도 한데요. 네. 특별히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책을 구성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소설 장르에 들어가지는 않고 자기계발서인데, 약간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소설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쓰는 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었고, 어쨌든 이제 소설가다 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편하게 썼어요. 아, 그렇군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주인공이 온누리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작가님 자전적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이 이렇게 좀 어디서 이야기를 좀 따온 그런 창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봐야 되죠. 아, 그래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소설이든 뭐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소설을 쓸 때는 자신의 이야기가 한 95% 정도 다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소설을 그냥 쓸 때도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거는 현실 속에서 있음직한 일을 이제 내가 허구로 만들어내는 거지만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 속에서 내가 살인을 저질러진 어떤 살인범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제 이야기라고 항상 믿어요. 그러니까 이 30살 승무원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제 얘기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으셨을 그런 과정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아, 그렇군요. 지금 외국 항공사에서 오래 이제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 외국 기업들이 한국 인재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근무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7년 차인데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굉장히 빨리 흘러갔어요. 근데 제가 5, 6년 전에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인 승무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공사 승무원이 한 6,000명, 6,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승무원들 출신 국가가 한 117개국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나라에서 많은 전 세계 승무원들이 다 모여 있는 건데 그중에서 한국인 승무원의 그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한 3위 정도 있어요. 한 300명 정도 넘었어요, 우리 회사는. 근데 지금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 승무원 숫자가 가장 많아요. 아, 제일 많나요? 한국인이 탑 메조리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승무원들이 지금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숫자로서는 가장 많고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쉽게 얘기하자면은 모든 비행을 갈 때 한국인 크루가 한 4~5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우리 회사가 이제 코리안 에어라고 얘기하죠. 특히나 이제 인천 비행 갈 때는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너무 많이 쓸까 봐 주의를 받기도 하고 그럼 다른 크루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니까 영어를 좀 많이 써주라고 얘기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 외국 기업에서 일할 때 한국인으로서 또는 이제 타지인으로서 좀 명심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이제 외국이고 이제 저희들 보시는 분들이 다 외국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굉장히 사소한 그런 이제 에티켓들이 국가 전체 이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이제 자질이 외항사 승무원들한테는 특별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영어도 더 교양 있는 그런 단어를 골라서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표현했을 때 예. 상대방도 존경스러운 그런 의미에서 네가 어느 나라 출신 국가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아. 근데 그럴 때 뭐 차이나나 저펜을 대지 않고 예. from Korea라고 이렇게 코리아.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 때 뿌듯함 같은 걸 느낄 때는 예. 참 자랑스러워요. 아,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미지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나이가 이제 많으신 어른들을 만날 때나 뭐 친구들 만날 때 그냥 이렇게 친구 서슴없이 이렇게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뭐 Hi, how are you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깍듯하게 예.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이롭게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더 이제 특히나 회사 가서 이제 윗분들하고 이렇게 예. 지나치다가 이렇게 눈 인사할 예.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항상 목례해드리고 그래요.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시는 네. 거네요. 아. 그러면은 그 눈빛이 바라보시는 눈빛이 역시 코리아는 되게 잘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죠. 뿌듯하죠. 그 실제로 아까 이제 외국 항공사에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네. 이제 제일 많은 머저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네. 이제 떨어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멘토로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책도 이렇게 네. 쓰시고 이러는데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실패한 젊은이들에게 주로 해주시나요? 어제도 특강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학생들한테 뭐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해서 했던 예. 얘기인데 비단 승무원 이런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종류의 면접이든 자신의 하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런 직업의 어떤 성취라든지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거는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고 뭐 어느 인종이고 싶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고 뭐 이런 키라든지 외모 같은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장애인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렇게 태어나고자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죽는 경우 결국 이렇게 인생을 죽기 위해 산다고 하는데 뭐 몇십 년 후에 죽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단 하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운명을 내가 갖고 사느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운명을 선택한다라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네가 한 선택을 좀 더 이렇게 디벨롭 시켜주고 발전시키는 과정이지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근데 그런 과정은 굉장히 좋은 거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목적의 어떤 그런 내가 목표했던 레벨에 닿지를 못해서 좌절하잖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사람이 생각의 이 어떤 체력이랄까요? 이런 레벨이 높아지면서 다음 단계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게 되고 그 이후에 좀 더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해지는 그런 강한 그런 저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실패한 분들은 절대로 심리적으로 낙오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실제로 젊은이들이 사실은 와닿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 현재 딱 그런 어떤 좌절을 맛보고 난 다음에는 그럴 때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그런 자기 마인드를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목표로 두고 있는 회사의 정체성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항공사가 국내에 있는 뭐 무슨 K 항공사냐 이 K와 A 항공사도 굉장히 성격이 틀리고 원하는 추구하는 인재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 다르군요. 회사들마다.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항공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또 달라요. 그리고 중동 항공사가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요. 또 다르고. 그런데 승무원이니까 다 기본적으로 비슷하겠거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메이크업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색깔부터가
이 선호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말투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 카타르 항공공사 승무원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한두 번쯤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한두 번 이렇게 대시해보다가 쉽게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아하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꿈도. 그래서 내가 이제 카타르 항공사의 그 어떤 특징. 근데 카타르 항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동 항공사는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덥잖아요. 고온 다습한 45도의 그런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날씨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뭔가 강렬한 걸 원해요. 강하고 뭔가 우유부단한 걸 싫어해요. 뭔가 클리어하고 그렇군요. 정확한 걸 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도 나의 어떤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고 정말 승무원이 되고자 하고 그런 의지가 100% 드러나는 그런 메이크업과 그루밍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또 우리가 스크린 1차 스크린이라 그래가지고 면접관들이 보는 것 같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의 규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승무원 되셨을 때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스크리닝인데 그거를 그냥 어떤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시면 뒤에서 조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때는 평상시에 애티튜드를 보는 거거든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장시간 동안 설명이 이루어지는 지루한 시간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포스처로 앉아있다는 거죠. 똑바로 앉아있고 긴장된 모습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노트에 메모도 하게 되고 고개도 끄덕끄덕 거리게 되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밝은 표정을 보여주고 그래서 항상 승무원은 서비스 어떤 산업의 꽃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굉장히 다른 인종들을 매일 상대를 해야 되니까 감정 노동도 해야 되고 굉장히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로해질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시차도 잘 적응을 해야 되고 사람이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질문을 봉사활동을 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했을 때 네 경험을 좀 얘기해줘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얘기하다가 너무 감정에 취해서 울먹거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강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좀 항상 스마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표정 관리나 자신을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죠. 그러니까 인재라는 거는 면접을 볼 때 스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펙이란 거는 이력서에 적혀 있는 뭐 출신 학교, 그다음에 뭐 배경, 그다음에 뭐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특히나 이런 서비스 산업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 스펙 외에 어떤 주관적인 스펙, 이 사람의 책임감, 그 다음에 품성, 인성, 얼마나 밝은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가가 일단 확인되면 사실 객관적인 스펙은 또 키워주면 돼요. 그렇군요. 그 책에 이제 주인공에 보면 주인공도 굉장히 면접에 여러 번 낙방을 하는데요. 실제로 작가님도 그런 경우 아까도 얼핏 이야기는 하셨는데 겪으셨는 그렇죠.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계속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다잡으셨던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막 뭐 여러 번 이제 면접을 보고 계속 트라이를 해도 취업이 결국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비단 이제 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젊은이들한테 아마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면접을 통과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면접을 통과를 못하는 이유요. 이제 정확하게 그게 그 면접을 그러니까 면접관과 나와의 코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고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이 뭔지도 잘 알고 있고 그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성격도 다 알고 그 정말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면접관하고 코드가 잘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준비 잘했는데. 근데 면접관의 코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다 완벽하고 정말 스펙이 화려하고 이런데 제가 면접관인데 왠지 이유 없이 밉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뽑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모든 일이요. 사람과의 일을 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고 특히나 서비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왠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편견이고 선입관이거든요. 그걸 풀어주셔야 되죠. 대화로.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기 막 평생 동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면접에서 기량을 잘 발휘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빵실빵실 웃으면서 면접실 들어갔는데